안녕하세요. 저는 양소윤이고요. 오늘은 넷플릭스 여러분들과 요즘 보고 읽고 듣는 작품을 가볍게 소개해보거나 아니면 이번 주제인 악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같이 리뷰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호러 영화나 같은 말이지만 아니구나. 공포소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데빌 빌런이 나오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처음에 어떤 작품을 리뷰할까 하다가 문득 압생트라는 술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다들 압생트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거 편의점에 팔지 먹진 않아요? 않았습니다. 초록 색깔. 네, 그 네모난 편. 맞아요. 동그란가? 맞아요. 모르겠다. 약간 올록볼록한 느낌. 압생트는 초록 요정의 술, 악마의 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정과 악마라는 대비되는 두 단어의 차이가 저는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술은 투명한 초록색이고요. 이 술은 빈센트 반 고흐가 자주 마시기로 유명했던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흐가 알코올 중독이었을 땐 이 술의 색처럼 강렬한 노란빛을 띠는 작품이 자주 나왔다고 해요. 이때 파리에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 술에 중독되어서 이 술을 제조하고 파는 게 불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제조되는 압생트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리뷰하려던 건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알프레드 히치콕의 네. 새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공포 영화거든요. 여기 넷플릭스 여러분 중에서는 히치콕의 이름을 알거나 새를 보신 분 계신가요? 뭐 히치콕이야 뭐 네, 워낙 저는 유명하니까. 새는 저도 저는 안 맞아요. 봐봤어요. 보지 못했고 극장에서 이번에 상영을 해줬었군요. 볼 기회가 있었다면 네. 봤을 텐데. 그 사이코는 봤는데 맞아요. 새는 못 봤는데요. 근데 새는 그래서 그런 약간 잔인한 장면들은 알고 있어요. 약간 눈이 뽑아 먹히는 그런 건가? 네, 맞아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진 못했지. 히치콕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맥거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은 계실 네. 것 같아요. 맥거핀은 영화 기법인데 뭐 소설에서도 쓰이죠. 작품의 줄거리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여기에 시선을 묶어서 관객들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히치콕은 공포영화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돌아가신 러시아 감독인데 54년간 감독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영화 새를 서울에 있는 에무시네마 루프탑에서 보았는데 되게 좋았어요. 영화도 좋았는데 야외에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영화가. 우와. 정말 하늘에 새가 지나가기도 하고 영화 밖에 우와. 네, 스크린에서도 새가 무섭게 나오고 루프탑 스크린 뒤에 있는 검은 나무가 무섭게 바람에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하고 싶고요. 새가 재앙처럼 무섭게 나오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 이유를 모르겠는 공포가 되게 상당하더군요. 네, 무튼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아님은 어떤 작품을 리뷰해 주실 건가요? 저는 뭔가 악이랑 관련된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은, 저희 넷플릭스 여러분들은 보통 다 영화를 되게 엄청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편인 것 같아서 저는 영화를 제외하고 웹툰이랑 소설이랑 시집을 이렇게 하나씩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시집인데 김계미 시인의 악마는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는가인데요. 이거는 많이 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최근에 나왔고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작년 여름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김계미 시인은 동시를 쓰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 같은 제목들이 많아요. 또는 뭔가 약간 뱀이 되려고 했어 인형을 위한 시 눈을 뜨자 까마귀가 보인다처럼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뭔가
우리가 평소에 악이라는 거를 떠올릴 땐 되게 나쁜 것 같은데 김계미 시인의 시집에서는 악마나 악은 나쁜 것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대상에 가깝게 등장을 하거든요. 참나무 아래 누워 같은 시를 보면 집에 들어가기 싫고 누구의 식구도 되기 싫으니 나무의 뿌리가 내 머리를 휘감을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궁금해하거든 죽었다고 전하라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나무를 덮고 있는 흙이 좋다는 천진난만한 말과 화자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흙을 덮고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잔혹동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읽다 보면은 여러모로 소름이 돋고요. 이 시집 말고도 자면서도 다듣는 에이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외국 소설인데요. 피터 스완슨의 죽여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읽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목부터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왜냐하면 보통 넌 죽어 마땅해 이러지 죽여 마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죽어 마땅한과 죽여 마땅한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냐 안 가하냐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암시하고 있는 제목처럼 소설의 내용도 그러한데요. 이게 반전이랑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줄거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인과 관련된 살인을 저지르면서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얽힌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살인은 옳지 않은 거고 분명 나쁜 거란 걸 알지만 저는 때때로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범죄자들이 좀 많아서 네네, 그쵸. 네, 과연 살인이 나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아무튼 책에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생명이 존엄하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 세상에는 생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누군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미란다처럼 자신을 향한 상대의 사랑을 남용한다면 그 사람은 죽여 마땅해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크게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과연 살인이 어느 때든 무조건 악인가?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무조건 절대적인가? 이런 게 궁금했는데 네. 그런 질문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답을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소설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웹툰인데요. 제가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폰 들고 슥슥 볼 수 있으니까. 네이버 웹툰에 좀비를 위한 나라는 없다인데요. 2012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연재가 되어서 딱 100화의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마 이게 소설 원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착안하여 지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많은 이들이 감염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좀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좀비에서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지만 자신의 좀비였을 때의 기억과 좀비였을 때 입었던 상처는 영구적인 것이 돼서요. 일단 여기서 주인공이 두 명인데 첫 번째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 엄마를 자신의 입으로 물고 공격해서 죽였다는 상처에 괴로워하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일단 좀비 상태일 때 쉽게 죽지 않아서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도 살아있는데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 백신을 맞고 인간이 되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뚫려있는 그런 구멍과 같은 상처 때문에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아내가 좀비인데 머리에 엄청 큰 구멍이 뚫려서 이 사람을 인간이 되게 하는 백신을 맞게 하면 죽어요. 그래서 계속 좀비인 채로 경찰과 정부의 눈을 피해 가둬두면서 민간인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먹이를 줄 것인지 아니면 좀비 백신을 맞게 한 후 작별 인사를 할 것인지 그런 고뇌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두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웹툰입니다. 정말 재밌고요.
저는 사실 쿠키를 굽는 것에 굉장히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아예 이거 100화를 저는 통째로 소장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량도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은데 재밌고요. 그래서 좀비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이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3개 중에 꼭 한 개라도 한번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다 자극적이고 재밌으니까. 네, 저는 리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게 많아가지고. 네. 네, 되게 선아님 마케팅 전공자 같아요. 뭔가 다 읽어보고 네. 싶고 보고 네. 싶고. 전 특히 3번째로 추천해주신 웹툰을 오늘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영화 이거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웹툰도 되게 기대되고 네. 말씀해주신 것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네. 네, 좋은 추천들 리뷰 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빈님께서 말씀해주실 겁니다. 저는 우선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얘기부터 하자면 사실 악은 아니죠. 뭐 악동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진짜 타일러를 좋아하거든요. 이고르 앨범을 너무 저도요. 그쵸. 이고르 앨범 좋아하시나요? 이고르 앨범이요? 이번 앨범인가요? 아니요. 지난 그 분홍색 배경에 아, 얼스케이크. 네,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얼스케이크. 그거 들어간 앨범 맞아요. 그래서 타일러 곡은 저는 진짜 무조건 뭔가 길수록 좋은데 제가 이번에 나온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도 스윗 그리고 I Thought You Wanted on Dance 라는 노래인데 노래가 10분인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마적인 재능이다. 그래서 약간 조금 뭔가 뮤직비디오 보는 것도 재밌어요. 뮤직비디오도 타일러는 유명하고 워낙 제가 좀 마음이 뒤엉켜 있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이 답답할 때 이렇게 멍하니 기대서 듣고 있으면은 그 10분이라는 되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위로가 많이 되는 그런 트랙이에요. 근데 사실 타일러라는 인간 자체도 좀만 알더라도 위로가 되는 인간은 아니거든요. 워낙 약간 중증의 악동이고 문제야? 장난꾸러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타일러에 대해서 동료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 타일러는 치와와 같다. 쉴 새 없이 지저대지만 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그의 어떤 과잉적인 포즈나 거친 발언, 행동들 같은 거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어떤 한 외로운 인간의 방어 기제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특히 제가 이고르라는 앨범이 나왔을 당시에 고3이었는데 그때 한참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언제 들어도 그 당시의 기분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래서 그런 음악, 그런 아티스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네. 그 최근에 새롭게 본 영화는 없어서요. 그냥 제가 정말 네. 옛날에 처음 봤을 때부터 매혹돼서 한 인생 영화 50편 중 한 편인 폭스캐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오피스 시리즈로 유명한 스티브 카렐이 나오고 뭐 채닝 테이텀 또 헐크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가 나오는 영화고 머니볼 카포티를 만든 베네 밀러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막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영화 어떤 영화냐면요. 막 뜨거운 영화도 네. 아니고 어떤 악의 네. 분출 같은 게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되게 고요하고 차가운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그런 영화인데 되게 건조하고 장중하고 우아하면서 쌉싸름한 그래서 이 영화가 존 듀폰이라는 실존 인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속가인 존 듀폰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따와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스티브 카렐이 네. 바로 연기한 이 인물은 아주 독특합니다. 결핍, 삐뚤어짐, 과시욕, 그러면서도 열등감, 분노, 인정욕구, 광기, 탐욕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사랑 이 모든 게 한 인물로부터 다 보여지는 그런 영화라 잔잔하지만 압도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그 존 듀폰 역할을 한 스티브 카렐의 연기는 오피스 같은 시트콤으로만 본 사람은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섬뜩하면서 그 복합적인 내면들을 다 표현하는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발현되는 어떤 교보제의 한 연기로 쓰일만 하지 않나 해서 가져왔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언급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인 로베르토 볼라뇨 뭐 야만스러운 탐정들이나 2666 이런 소설로 유명할 텐데
뭐 물론 다 너무 재밌지만은 오늘 소개할 거는 그 악의 비밀이라는 볼라뇨가 죽고 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작품들을 추려 모은 유고 작품집인데 제가 아직 읽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한 줄짜리 네. 글들도 있고 미완성된 게 대부분인데 그 되게 긴 장편 소설들로만 만나보다가 미완성된 한 줄짜리 글들을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되게 뭔가 창작적인 자극도 많이 되고 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노래 좋아하는데요. 네, 왜 좋아하시죠? 웃기잖아요. 아, 웃겨. 웃겨서 좋아요. 뭔가 악동 같기도 하고 이번 노래 중에서는 Run It Up이라는 8번 트랙 저 노래가 좋아요. 좋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노래는 너무 좋고 그런데 가끔씩 가사에 빛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죠. 근데 N월드가 흑인들만 쓸 수 있듯이 빛이도 여자들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맞아요. 사실 타일러가 여러 측면에서 좀 어떤 그의 행적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네, 아무튼 근데 러닝업 저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제가 요즘 조금 친해진 친구가 이거를 올려서 들어봤는데 이걸 제일 먼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도 너무 재밌게 잘 볼게요. 아, 네. 제발 0.5점 네. 아니길. 소설도 나 이러고 뒤에서 0.5점 주기. 진짜 왓챠 들어가서 확인해 볼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해 봐야지. 맞아요? 저 못 찾을걸요? 바꿨어요? 아니요, 저 똑같아요. 그럼 뭐 네. 지연님은 저랑 친구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원빈님 저 거 DM 익십했고, 아니 그 잠시만. 다음에 지연님 이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난 0.5점 줄 거고, 네. 소희는 역시 제가 그거는 이따 해명하겠습니다. 지연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영화 미스백하고 소년 시절의 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장르를 무슨 그니까 영화든 뭐 소설이든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겁이 많아서 그런지 그걸로 약간 귀신 이야기, 악마 이런 오컬트적인 주제 작품은 잘 안 보는 편이고 못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이번 뷰는 어떤 걸로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 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미스백은 아동학대, 그 다음에 소년 시절의 너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일단 소개 전에 앞서서 두 작품 모두 폭력을 다루다 보니까 가학적인 장면들이 조금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민하시거나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스백을 영화관에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눈물을 잘잘 흘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을 닫고 살아가던 미스백 백상아하고 또 부모로부터 아동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 지은이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모성애보다는 이 영화가 학대받은 자들의 연대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걸 강조한 게 인상이 깊었어요. 거기다가 여성 감독의 여성 주연물이거든요. 그래서 개봉 당시에 되게 화제가 되면서 그 영화를 상영관에서 안 내려가게 하려고 영화를 봤는데도 직접 가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예매하는 영혼 보내기라는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깊은 깨달음을 준다거나 아동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내용만으로도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꼭 한번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많이 무거워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분노하느라고 주먹을 쥐느라 손이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숨 좀 풀고 한지민. 영화를 시작하는 걸 진짜. 네네. 한지민님께서 이 영화로 또 여우주연상도 많이 받으셨죠?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 정말 연기 흠잡을 배우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다들 연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아역 배우를 많이 배려를 해서 그 트라우마 그렇죠. 생기지 않도록 아, 그렇게 네. 많이 지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아동 배우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두 번째로 소년 시절의 너는 중국 영화인데요. 대학 입시 그 가장 되게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첸니엔, 그 다음에 날라리라고 해야 될까요? 양아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베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영화다 보니까 그 특유의 되게 뭔가 뻔한 결말로 마무리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는 세상을 지켜, 난 너를 지킬게. 이건 최고의 명대사가 나온 작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뻔하지만 눈물 절절 나오는 스토리라서 함께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 소연님께 며칠 전에 추천드렸거든요. 별점 0.5점 줄까봐 좀 겁먹었지만 그래도 3.5점인가? 주셨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3.5점이면 네네. 저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정말 그 좋은 영화 거예요? 보는 게. 네네. 3.5점이면 되게 이거 높은 시간 거죠. 내서 볼만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 그렇군요. 맞아, 네. 맞아. 어떠셨어요? 아니, 이거 네네네. 저 되게 어떤 그런 게 촌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찍는 거, 카메라로 연출? 찍는 거, 화면이. 연출 맞아 연출이 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네. 뭔가 되게 엄청나게 무거운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저 사실 울었거든요 보면서. 아무튼 다른 분들도 보시면서 근데 이건 약간 어떤 아픈 기억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뭔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권해드립니다. 드렸고요. 전 되게 영화 잘 본 게 아니라 아프게 봤어요. 저는 맞아, 이거 이거- 소연님이 영화 보시면서 저한테 여자 주인공 언제 행복해져? 라고 한 게 기억이 나요. 맞아. 네, 성우님 말씀해주세요. 네. 아니, 이게 그 중국 영화잖아요. 제 친구 네네. 중에 이제 중문과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중국에서 나온 작품은 다 엄청 과몰입을 심하게 하는데, 이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친구의 인스타 피드가 온통 이걸 갖다 더 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뭐길래 이러지? 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쳐봤는데, 그때 아직 안 봤을 당시에는 이걸 이제 소년 시절에 너를 검색을 했는데 이게 로맨스라고 뜨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 로맨스만 보고 이것도 사랑 그거고 얘 또 광오리했네 싶어가지고 봤는데 단순 그 로맨스 영화라고만 하기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았어서 맞아요. 저도 그걸 되게 잘 봤어요. 되게 저는 그 포스터가 인상 깊었어요. 약간 이러고 있는 포스터를 이러고 있는. 금붕어인가? 보고 있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본 그 기억이 있네요. 저만 안 봐서 소외감 드네요. 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저는 원빈님 보셨을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는 원빈이 당연히 보셨을 거라고. 네. 이거 뭐 얼마 전에 올라왔던데 왓챠랑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넷플릭스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네. 이제 방학도 했어요. 중화권 영화 되게 매력적인 것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홍콩 영화를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킹 시절 킹 시절. 시절스. 그렇지만 타락천사에는 1점을 줬습니다. 어떤 거요? 타락천사요. 뭐지? 그 소희님하고 저하고 워차피디아 친구인데 거기서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평가가 엇갈린 작품. 갈리는 거. 오. 저 갈리는 거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다른 친구들 다 막 4점 주고 5점 주고 그러는데 저 네. 1점 줬거든요. 소희님만의 뚝심.
과연 화학활성 뚝심. 한번 오랜만에 들어가서 아우. 살펴봐야겠어요. 네. 저 거요? 네. 진짜 원빈님 스토킹 진짜 못 말린다. 아무튼 네 이렇게 두 작품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한 달 동안 볼 영화랑 소설이랑 웹툰이 쌓여 있네요. 정말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혹 했던 작품을 한번 검색해보고 또 보고 싶으면 같이 보고 댓글로 또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뾰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만큼은 악 이슈 그림의 박선아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번 코너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소 철학적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악설 성선설 성무선악설입니다. 다들 고등학교 때 윤리와 철학을 배웠다면 접해보셨을 그런 개념일 텐데요.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선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무선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고 살면서 악한지 선한지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사람의 따스함을 믿지 않아요. 인간은 다 나쁘고 사악하고 지독하고 TV나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보고 있으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른 죗값을 좀 몸으로 때웠으면 좋겠고 생명이나 네. 지금처럼 막 더운 날씨에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또 누가 들어오려고 몸을 구기면 인류애가 사라지는 기분이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런 저한테 엄청 막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막 예뻐해주는 그런 사람들 뭐 강된장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너무 좋아지는데요. 막 약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막 그래요. 막 그런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났구나.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막 급변해가지고 이전이랑 너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약간 세상만사 필요가 없고 다 부질없다고 느끼기도 하네요. 아무튼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넷플릭스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성선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방금 처음에는 뭐 사람의 따스함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쓰레기들도 많고 쓰레기를 뛰어넘는 쓰레기도 많지만 그 쓰레기들도 처음부터 쓰레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알량한 동정심 같은 거 절대 아니고 요즘 네이버 검색창에 아동학대라고만 검색해도 뉴스를 보면 막 하루에도 몇십 개씩 유치원이나 가정에서의 학대 사례가 쏟아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학대랑 관련된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너무 보기 끔찍하고 힘들 정도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나 혹은 부모만큼 가까운 사람이랑 맺는 애착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그게 그 어린 아이의 미래와 남은 인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옳지 않았다면, 그 과정이 되게 폭력적이고 좋지 않았다면 저는 그 아이가 결코 완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인 우리도 막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겪어도 막 트라우마가 났는데 아이들은 또 과연 어떨까 싶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희대 연쇄살인마들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는데 어렸을 적에 좀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절대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불쌍해 봐줘야 해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어렸을 적에 받는 사랑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는 네, 요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고 나쁜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점점 인간이 악해지고 그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뭔가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악해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시작이 선이 아니라 악이었다면 지금 같은 시대가 오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비범죄자들보다 훨씬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소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런 질문 앞에서 되게 줏대가 없어지는 편이에요.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천국이 있니 없니 부먹이니 찍먹이니 저는 악인은 아무런 선도 아무런 악도 없다고 생각하는 성무선악설인데 만약 성악설, 성선설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성악설인 것 같아요. 언제든 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선악설인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인간의 본능 자체가 악함인 것 같아요. 성서에 나오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착한 본능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더 많이 있겠지만 그건 교육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절대 선은 없지만 절대 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을 제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뉴스나 SNS에서 워낙 끔찍한 인간들을 많이 봐와서 교육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악설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 조카가 과자 먹고 있을 때 고모 이렇게 말하면은 저한테 자기가 먹던 과자를 직접 내주거든요. 그러면은 네. 성선설을 믿게 돼요. 아기한테 누가 성악설을 들이밀어? 이렇게 이런 생각 하는 어른 자체가 싫다 이렇게 네 사랑 앞에서는 줏대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네. 아기가 너무 좋아요. 아기가 너무 귀엽고 하얗고 착하다고 말하면 제가 네. 네 그러면 아니 일단 너무 귀엽고 하얗고 네 좋아요. 네. 네.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소윤님은 일단은 뭐 굳이 고르자면 성악설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선택지가 넓어진다면 그냥 아무런 선도 아무런 악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혹시 지연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도 뭐 소연이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저도 워낙에 줏대가 없는 사람인지라 뭐 학교폭력이니 뭐 촉법소년이니 그런 뉴스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진짜 인간 다 쓰레기다 라는 결론에 이르곤 하죠. 근데 또 반대로 인류에 솟아나는 뉴스들 되게 많잖아요. 눈물이 갑자기 막 차오르는 그런 네. 그래도 굳이 결정하자면 저는 성악설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보통 제 생각에 유아기 때쯤 그런 삶과 죽음 또 도덕과 비도덕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쯤 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죽는 것은 슬픈 일이다. 물론 죽음이 곧 슬픔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아플 것이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속상할 것이다. 죽으면 그 사람을 영영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런 공감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저 혼자서 깨달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공감이나 선에 대한 가치관이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고 지금은 제 가치관에 따라서 제 스스로 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를 봤을 때 선은 학습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시절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되게 아주 예민한 아기로서 저의 네. 양육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네. 성선설을 주장하기가 조금 면목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육아 난이도 저는 최상의 요즘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군요. 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막 잠도 안 자고 하여튼 저는 요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꾸 알쓸범잡이라는 프로그램이 떠가지고 되게 네.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직업 범죄자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10,000명의 사람을 18년 네. 동안 추적 조사를 했을 때 그 10,000명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절반을 그 인구의 6%가 저질렀고 또 네. 살인, 강도, 강간 그런 중범죄의 70% 이상을 방금 그 6%의 사람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만성적인 범죄가 직업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뭐 직업 네. 범죄잖아. 아예 공감 능력에 그 씨앗이 없이 태어난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네. 빼고는 우리는 모두 선을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가 사람을 가둬두는 역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화기관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은 입체적이라고 보통 네. 하잖아요. 네. 저는 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네. 누군가는 제가 꼴 보기 싫었겠죠? 저는 또 누군가의 베프지만 누구는 저를 보고 진짜 저 사람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 각자의 그 선이 있잖아요. 각자의 선이 다른 거니까 어쩌다 주제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의견은 사람마다 그 선의 선 착할 그 선함의 줄 선은 다르지만 뭔가 이 인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의 방향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들의 선을 위한 사회화에 더 힘쓰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지금 지연님이랑 소희님까지 들어봤는데 두 분 다 일단 성악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네. 그 인간을 이제 교화시키는 방식으로 다들 교육을 뭔가 내세우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다들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걸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 뭐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좋은 네네. 거고 이렇게 하면 누가 아프고 그런 식으로 약간 공감을 그렇게 학습화 시키기도 하니까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점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 속에 스며들 수 있게끔 약간 선한 걸로 바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아이들도 물론 착하다고 할 순 없지만 저는 착하다는 환상을 믿고 싶어서 맞아. 성순설을 주장한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원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원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그 소희님이 아기나 그 선우님이 뭐 아기들을 보면은 성선설을 믿고 싶다고 하신 거나 또 지연님이 모두의 선을 생각하는 선은 다르지만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선의 방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저도 꽤나 좀 낙천적으로 살아가려고나 하지만 전반적인 베이스는 비관주의자라 언제나 뭐 윤리 시간이나 이럴 때 성악설의 논리를 지지해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뉴스 기사만 봐도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목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쵸? 또 휴먼 카인드라는 책이 올해 초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역시 우리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고 복잡한 존재인데 다만 우리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하면은 좋은 것을 강하게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 일반은 악한 게 아니라 결국은 선한 거에 기본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근데도 왜 대체 세계가 이렇게 폭력에 물들어 있는가 했을 때 오히려 거기서 언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언론은 좀 세상에 그런 어떤 범죄라든가 나쁜 면만을 주로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계속 좀 그런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에 계속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면은 뭔가 확증 편향처럼 부정 편향의 어떤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도 학습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악도 학습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그렇게 폭력을 목격하고 자주 노출되고 뭔가 자극되면서 인간의 어떤 폭력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도 어쩌면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물일 수 있지 않는가 주장하는 책이었어가지고 되게 거기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 중에 어떤 인간이 생존할까 보면은 그 과거에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호모사피엔스가 있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지능도 높고 체력도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은 건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그 이유가 호모사피엔스는 되게 함께 일하는 그 어떤 능력이 있었대. 함께 서로 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외모를 비교해 보면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친근하고 뭔가 귀여운 모습으로 진화가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어쨌든 간에 인간이 조금 막 네안데르탈인의 어떤 그런 울퉁불퉁한 골격이 아니라 그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해왔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보다 중요한 거는 선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좀 선한 방향으로의 아까 지연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좀 자정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뭐,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참 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아름다운 것들 많이 보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내일 되면 에이씨 인간 본성은 악해 절레절레 뭐 한결감 뭐 그러겠지만 네. 또 뭐 좋은 사람들과 있으면은 세상이 밝게 보이고 그 필터를 되게 능동적으로 잘 유연히 꼈다 뺐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네. 그쵸. 원빈님이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연님이랑 소윤님이 선이 학습이 된다고 한 것처럼 악도 당연히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매체나 뭐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 그 등장인물의 행동들 또는 사람들의 그런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걸 보고 충분히 나쁘고 악하고 폭력적인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약간 다시금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래서 자극적인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 같은 거. 맞아요. 근데 확실히 조금 그런 잔인한 걸 많이 보면 잔상으로 이제 꿈에 많이 등장한다거나 그런 때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저는 약간 무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자극적인 거에. 그게 조금 위험하다고 맞아. 저도 약간 근데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겨서 현실에서 조금만 다치거나 그래도 뭔가 무섭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약간 다른 느낌의 학습 효과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사실 이렇게 오늘 얘기했을 때 뭔가 여러분들은 다 성선설이라고 얘기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네, 뭔가 되게 아까 약간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뭔가 인간은 다 착하고 괜찮아 약간 그럴 줄 알았는데 다 좀 그래가지고 살짝 놀랐고요. 뭔가 이거 지금 저희 이렇게 대화를 듣고 오늘 여기 우리 주제가 악인 것만큼 뭔가 청취자 여러분들도 악과 뭐 이제 성악설, 성선설, 성무선악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악악 이슈 크림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마지막 코너인 자정의 희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곧 봅시다. 또 다시. 네. 네, 안녕하세요. 자정의 희망시 이번 6월호의 시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가 어느새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모여서 이런 대화를 지속하게 된 것도 1년의 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저 혼자 박수.
벌써 이렇게나. 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시집은 정말 단순하게도 혹은 또 절반 왔으니까 한번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시집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선택했습니다. 장승리 시인의 7년 만에 시집인데 이게 재작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반과거라는 시집입니다. 우선 이 시집은 그 선아님이 제일 먼저 얘기를 이제 꺼내주셔서 너무 좋다 해서 하게 되었는데, 놀랐던 거는 선아님의 이제 취향을 떠올려 보면은 되게 길고 뭔가 막 힘이 넘치고 막 언어가 막 쏟아지고 뭔가 네, 파괴적이고 맞아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시들을 주로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이 시집 가지고 계시게 되신 거죠? 혹은 제안하시게 되신 거죠? 먼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아님께 네. 이 시집에 대한 인상을 듣고 싶네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서점에 가면은 이렇게 제목들이 딱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이 막 약간 특이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좀 평범하면서도 약간 무난하고 제목도 좀 엄청 길게 나열되어 있는 그 약간 문장이 아닌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뭔가 딱 갔는데 엄청 얇은 시집인데 제목이 딱 반과거 있는 거예요. 진짜 눈길이 가긴 저는 하죠. 근데 맨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이 반과거가 뭔가 과거를 거스른다, 과거 다 필요 없다, 나 때려쳐라, 내가 다 죽인다, 약간 이긴다, 약간 좀 그 반항적인 느낌인 줄 알고 딱 이제 펼쳐봤는데, 이제 그 반과거가 사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런 느낌은 오히려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딱 이 시집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특히 여기 시집에는 새 이미지가 많이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새 하면 떠오르는 게 크게 없거든요. 뭔가 다른 분들은 뭐 새가 지나가면 아까 소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새가 지나가면 뭔가 절망적이거나 좀 무섭거나 뭐 그런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하셨는데, 저 사실 새 하면은 이 시집을 읽기 전까지 뭔가 딱히 그려지는 이미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반과거를 읽고 나서는 새를 떠올리니까 굉장히 많이 슬퍼졌어요. 특히 장승리 시인은 그냥 새가 아니라 좀 죽은 새한테 대한 진술이 엄청 많았는데, 그것들이 모두 엄청 간략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더라고요. 마치 좀 자신의 몸보다 훨씬 더 큰 부피의 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 같다고 해야 하나?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살짝 촉촉한 정도에 그치는데 계속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물 때문에 흠뻑 젖게 되는. 그래서 저 또한 그 매력에 빠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게 짧은데도 분량이 얼마 없는데도 알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 화자의 적막한 사랑이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시는 빛이라는 시인데요. 사실 아직도 왜 제목이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가 두 문장이거든요. 딱 두 문장인데. 네, 그런 시 많죠, 여기에. 죽은 새는 하늘로 떨어진대. 그래서 하늘이 떨어지지 않는 거래. 라고 끝나는데요. 뭔가 되게 저는 항상 원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분량이 길고 읽다 보면 기 빠지고 숨 막히는 그런 시를 좋아하는데, 이런 시로도 뭔가 사람을 숨 막히게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좀 새삼스럽게 맞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죽은 새가 힘을 잃고 추락하는 장소가 다른 새의 곁이나 아니면 뭔가 그런 땅바닥이 아니라 그 새가 항상 날아다녔던, 그 새가 살고 있었던 하늘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뭉클한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죽은 새의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반과거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시인의 말을 보면은 네가 내게 온 건 어제 일 같고 네가 나를 떠난 건 아주 오래전 일 같다. 이 말은 그러면 떠난 게 온 것보다 훨씬 먼저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진짜 시간을 거의 거꾸로 헤집어가는 듯한 어떤 진술이라거나 혹은 만남 이전에 공백이 있는, 만남 이전에 헤어짐이 있는 되게 뭔가 뒤바뀐 독치된 진술 같은데, 그것이 이 반과거라는 또 시집 제목하고 또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진술이 남기는 또 묘한 슬픔이 있어서 그것이 죽은 새의 시간과도 엮여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이 정도로
진짜 절제가 쩌는 시, 여백의 힘이 센 시를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뭐, 문제에서 나온 시집 중에 가장 얇지 않을까. 진짜 마음 먹고 읽으면 일단 뭐 무조건 30분 안으로는 다 읽어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온 백은선 시집과는 거의 정반대, 완전 양극에 있는 그런 시집이죠. 네. 그래서 그다음엔 소희님은 혹시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 인생 시집 중 한 권이어서, 아 진짜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이 자정의 희망시 원고를 준비하면서 장승리 시인의 시를 짧은 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집의 대부분의 시가 형식 같은 것은 매우 간결하지만 연과 연 사이의 낙차 같은 것이 독서를 할 때 엄청나게 길게 읽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라는 독자에게는 굉장한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해서 그 공백 같은 것을 읽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서 이 시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시는 그런 부분이 시원하게 읽히고 어떤 시는 그런 부분이 서늘하게 읽히고, 네, 여름에 읽기 좋은 시집인 것 같아요. 저는 폭식이라는 시랑 합창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 특히 합창이라는 시를 가장 좋아해요. 전문이 짧아서 함께 읽어보자면 네. 아치가 흙을 판다. 들리니? 저 빗소리는 죽은 자들의 박수소리 같아. 하늘에서 내려와. 이제 땅을 내려놔. 네,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너무 좋은 저는 게 사실 네. 네. 너무 좋은 저는 게 사실 이 시집을 또 시작했네요, 줄이. 너무 좋은 시들이 진짜 다 짧아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뭐 따로 낭독 붙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시집을 반과거에 제가 좋아하던 친구에게 줘버려서 지금은 실물로 없거든요. 근데 선아님은 이 반과거를 할 때 제목을 반하다 할 때 그 반으로 읽었다면 저는 할프의 반으로 읽었었거든요. 반. 그런, 네, 차이가 있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할프의 뜻으로 읽자면 아예 끝의 과거가 아니라 반과거? 게다가 어디서부터가 현재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 그런 과거? 과거라는 단어를 말해보면 엄청 아득해지지만 사실은 1초 전이 우리의 과거고 우리는 지금 과거를 나누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시집을 인생의 작품이라고 하였지만 장승리 시인님의 다른 작품은 사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녹화가 끝나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 맞아요. 이번에 진짜 정말 신영철 문화평론가가 해설을 써서 정말 유명했던 무표정이라는 시집이 다시 복간이 되어가지고 나왔잖아요. 문지 시리즈로.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 시집과 함께 묶여서 무표정, 반과거, 뭔가 세 글자로 딱딱 떨어지는 것도 좋고 함께 많이 팔리면 맞아. 좋겠네요. 그럼 지연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아까 커버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에세이를 읽고 있기도 하고, 진짜 사랑이 도대체 뭐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정의 희망시를 준비하면서 장승리 시인의 시를 쭉 읽어봤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게 뭔지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선정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시집이 없어가지고 시집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처음부터 읽고 싶은데 그래도 몇 번 보니까 저는 생애 한가운데 라는 작품하고 직각이라는 바다 그 작품이
인상 아. 깊었어요. 직각의 바다 네. 이거는 진짜 이 시집이 워낙 이렇게 네. 좀 짧다 보니까 한 바닥짜리 시만 나와도 네네. 뭔가 길게 느껴지는데 아, 그게 맞아요, 바로 맞아요. 직각의 바다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독특한 게 여기 시 속에서도 맹목이라는 시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아, 이 표지에 그려진 네. 시인의 초상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뭔가 맹목이라는 시와 함께 연결되어서 이 맹목이라는 시도 굉장히 짧은데 나는 왜 당신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을 때까지 보고 싶은 걸까요? 아, 라는 맞아. 맹목이라는 시와 함께 또 이 표지에 그려진 시인의 초상을 봐도 다른 느낌을 여러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은 건 아니지만 네. 몇 번 읽었을 때 시인이 상대를 계속 그리워하고 음, 또 떠올리고 곁에 없는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맞아요. 그리워하는 게 그 사랑 그 자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애 한가운데는 짧은 시라서 한번 읽어보자면 너는 처음 본 절벽 떨어지는 내내 너와 눈 마주칠 수 있다니 이거였고 또 직각이라는 바다에서도 어떤 추락은 넘어가 된다 라든지 아니면 중력을 믿지 못해 뛰어내려니 처럼 계속 그렇게 하강하는 이미지가 계속 그려지더라고요. 추락하는 순간에만 볼 수 있는 상대를 그리워하고 또 직각의 바다 기억자 너머의 기억을 사랑하는 화자가 안타깝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시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을 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사랑이 네. 뭐야? 결국엔 그리움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시집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연애 얘기를 보고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전혀 해결된 게 없네요. 그러게요. 네, 혹시 오늘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의 매력을 더 맛보고 싶으시다면 문지에서 나온 오규원의 두두라든가 강성훈의 로파리는 뭐 다들 아실 테고 송승환 시인의 클로로포름 또 그리고 최정진 시인의 버스에 아는 사람이 탄 것 같다 같은 시집도 이런 어떤 절제와 여백의 진한 어떤 매력이 담겨진 시집들이니까 함께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2020년 6월 어느새 진짜 겨울에 만나서 이제 소연님이 저렇게 무슨 캠핑장 오신 것처럼 계신데 이번 여름도 잘 저희가 이겨내면서 7월, 8월 또 열심히 녹음을 네.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정의 희망시 장승리 시집 반과거였습니다. 또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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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